사실 이 사안 자체가 이게 커진 데에는 외압 의혹이 그렇죠. 크지 않습니까? 특히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종서 전 장관한테 그것도 출장 가 있는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서 전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1시간 사이에 18분 40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검사할 때 검사 맞아, 검사 예. 출신이시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현직 검사 중에는 최초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 케이스였는데 그 장 능력이 뛰어나서 가신 거죠.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겠죠. 근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네. 전화기가 이제 따로 지급되죠. 그게 이제 혹시라도 대통령 으로부터 급한 예. 전화가 올 수 있는 이제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관들이요. 네. 뭐 1년 내지 2년 재직하는 동안에 그 전화기 벨소리가 울릴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아이, 장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요? 더군다나 하루에 그것도 1시간 내에 대통령으로부터 3번 전화를 받는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올 일은 1년에 글쎄 뭐 많아야 두세 차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거의 봐도 없다. 돼요. 거의 없다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 그것도 1시간 내에 1시간 내에. 연달아 3번 올 일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날이 바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첩되고 17분 만에 첫 전화가 옵니다. 예. 윤 대통령한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딴 얘기했다? 음. 말도 안 되는 말도 소리예요 안 정말. 예. 아하. 그거는 그 장관들이요 생각보다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각 부의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수석이 더 중요한 자리예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정책 결정이 네.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은 게 음. 역대 정부 어디나 공통점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뭐 물어보거나 뭐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그럼요. 시점도 그렇고 우즈벡에 출장 가 있는 그 장관한테 그렇게 길게 통화를 하고 또 이날이 윤 대통령 휴가 첫날입니다. 8월 2일.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전화를 또 했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정말 대통령이 급하게 물어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네. 민정수석이 장관한테 전화를 하죠. 아니면 정 급하다 그러면 실장이 전화를 하거나. 근데 그런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장관한테 전화를 한다. 네. 연달아 3번. 아하. 그건 뭔가 대통령이 엄청 다급했거나 아니면 엄청 열이 받았거나. 아니 근데 보통의 대통령들은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경우잖아요. 경로 그러니까 얘기만 계속 나오고. 엄청 아, 열이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요. 놀라셨죠, 김지호 부대변인. 아니 얘기 듣고. 이제 그 뭐 저기 그 법률 비서관 네. 이시호 비서관인가요? 아, 공직기관 이시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이 뭔가 좀 그런 외압을 행사했을 것이다. 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이 뭔가 임성근 사단장이 조사에서 범죄 혐의자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은 자, 지금 네. 박정훈 대령은 네. 그때 무슨 집단 항명의 수괴로 몰려가지고 뭐 어떻게 한 해 전화하면서 사람을 매도할 때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조사를 지휘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뭐 대통령실에 있는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그때 그냥 다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임성근 사단장은
윤석열 정권의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네. 그게 궁금한 것이죠. 아니 이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투입됐는지 그렇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이제 개입 의혹 이 문제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검사실하면 만약에 수사기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아니, 지금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도 그렇고 경찰청의 수사도 그렇고 딱 해병대하고 국방부까지만 갔잖아요.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법무관리관한테. 뭐 30여 회 정도 통화를 했는데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조사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이시원 전 비서관은 아직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맞아요. 못 들었거든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사람들까지는 수사가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게 안 이거 안 풀리겠네.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급하게 호주 대사로 호주 대사. 보냈겠느냐? 네. 호주 대사 임명이 났을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어.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대통령실에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가장 이 사건과 관련한 약한 고리라고 본 거다. 가장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하. 취약적인 약한 고리라고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먼 나라 네. 그리고 호주의 그 수도인 캔버라 물론 거기 한국 대사관도 거기가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분들이 호주를 가더라도 대부분 시드니나 맞아요. 다른 곳을 가잖아요. 네. 뭐 멜버른, 멜버른이나 시드니, 캔버라. 뭐 캔버라 갈 일은 없어요. 저는 그 전에 한번 출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캔버라의 별명이 절간입니다. 절간. 정말 조용해요.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그 호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의 특파원들도 대부분 시드니에 그렇죠. 예. 있으면서 하지 아. 캔버라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배 수준인데 이거는. 아주 정말 그 조용한 절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세종시는 그래도 뭐 아파트도 여기저기 많고 그렇죠. 캔버라에 비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북적북적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절간이라는 별명이 있는 캔버라 한국 대사관으로 보냈겠느냐? 제가 보기엔 딱 그거예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1시간 내에 3번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어. 이종섭 장관이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이 고위 장성 출신의 군인 출신으로서 음. 조금만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수사 기법이 들어가서 아하. 본인의 자존심을 좀 자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군인으로서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쌓았던 개인적인 그 성과가 한 방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에 노출된다고 하면 진실대로 얘기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보냈죠 호주 대사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MBC 보도 나왔지만은 이 통화 내역,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는 거는 지난해 11월에 공수처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네. 11월 파악을 했는데 아무런 조사나 뭐 소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종섭 장관은 호주로 떠났고 그리고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제출한 폰은 새 폰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공수처가 놓친 거 아닙니까? 놓친 건지 놓아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둔 거잖아요. 역부족이었겠죠. 역부족이었다? 역부족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은 바로 거기서 다음 단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역부족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정권의 힘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네. 다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네요. 그건 찬성하고 있고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고 그냥 공수처 수사 지금 잘한다 뭐 국민의힘도 지켜보자 이러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아, 이거는 예. 공수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전체 검사 숫자가 뭐 20명 아래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안에 투입된 검사는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2명의 뭐 수사관들 6-7명으로 이 방대한 수사를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특검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많은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수사관들 투입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야죠.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조금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저희가 지금 저희 박정희 핫스팟은 현장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함께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잠깐 뭐 조국 대표의 발언 정도 좀 듣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저희 박정희 핫스팟은 입체 시사를 지향합니다. 현장의 모습도 22대 예, 등원 첫날 12명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조국 그래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예, 준비를 오늘 이렇게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 소통한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네요. 네. 어떤 일성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입장을 밝힐지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에 선 12명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무거움에 압도됩니다. 이 배지는 저희들이 따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달아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공학에 의존하지 않았고 결탄코 주파나를 튕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 명령에만 복종했습니다. 국민의 지시만 따랐습니다. 국민께서 말씀하신 바에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 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두려움, 위축, 포기는 저희 사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바위처럼 강고하게 버티고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베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용맹하게 맞붙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침내 끝장을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검찰 독재 조기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채널로 이 기자회견 현장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 자, 두 분 그래도 조국 대표가 이제 발언했기 때문에 한 말씀 평가 한 말씀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22대 개원하는 첫날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기자회견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뭐 특별히 어떤 사실을 국민들께 알린다기보다는 싸우겠다. 싸우겠다. 그러니까 전투 의지를 명확히 하는 기자회견. 네, 저걸 12명이 다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하는 그런 자리 같기도 한데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조국혁신당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경쟁할 때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치열하게 했지만 네.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로 지금 4월, 5월, 6월부터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정말 작은 정당의 이점을 잘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네. 민주당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협력해서 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네. 그 촛불 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야당 세력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해야죠. 뭔가 좀 잘 협력하지 못했지 않았나.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할 때는 저희의 힘만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탄핵에 대한 결과물, 권력에 대한 것들을 잘 좀 나누지 못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뭐 그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야 6당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그분들한테 수권 정당으로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지 네. 어떻게 또 소통할지에 대해서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야당들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네. 국정에 대한 비판, 견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 신뢰도 쌓고 또 어떤 그 견제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땐 함께하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뭐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다르게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싸우자는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지만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